현대 정치에서 선거판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특히 5년마다 펼쳐지는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판의 역량이 총동원되는 가장 치열한 승부처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책략가들은 자신이 모시는 분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전술과 전략을 동원하여 치열한 머리싸움을 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양당제 하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이 커다란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어차피 엇비슷한 두 후보를 놓고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덜 못마땅한 후보를 선택하게 되므로 네거티브전은 매우 효과적이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시킨 책략가들을 킹메이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킹메이커들은 역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데 한국 정치사에서는 가장 뛰어난 책사로 꼽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선거판의 여우로 불린 엄창록입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흑색선전과 온갖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엄창록의 전략들은 지금도 참고할 만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책사로 시작해 박정희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러브콜도 받았던 엄창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30대의 젊은 김대중은 비주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제기되는데 목포상고 졸업장밖에 없는 고졸 출신이라는 점과 호남 출신이라 소외되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대중은 머리가 좋고 성격이 유별나서 주류와 어울리지 못했다는 분석 등도 있죠. 그리고 과거 선박 사업을 하고 군소신문사 사장을 지냈다고 하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좋은 집안도 아니었으며 서울에는 그를 이끌어줄 지인도 거의 없었기에 사실 주류 정치인이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도 갖춘 게 없었습니다. 비주류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1954년 목포였지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4년 뒤인 1958년 5월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출마했으나 역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1959년 강원도 인제의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이번에도 실패하며 젊은 정치인 김대중은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동교동 사람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대중 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전라도 사람을 데려다 김 후보가 공산당과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모략을 일삼았다. 또 유권자의 7할 이상이 군인이었는데 군부대 투표장에서는 여당 후보만 찍는 부정행위도 공공연히 자행했다. 김대중은 이처럼 3번의 선거 실패로 끼니조차 어려워질 정도로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선거에서 진비 때문에 아내까지 잃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던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해 8월에는 5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때 김대중은 다시 한번 인제에 나가 싸웠으나 1000표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김대중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며 장면 총리 내각이 발족됩니다. 이때 머리 좋고 말을 잘하던 청년 김대중은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발탁되며 중앙정치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즈음에 선거판의 귀재로 불린 엄창록이 등장합니다. 엄창록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강원도 인제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던 중 김대중을 알게 되었고 1961년 김대중의 비서에 임명되면서 정계에 입문합니다. 엄창록은 끊임없이 낙선하던 김대중을 도와 약점을 보강시키고 1961년 5월 13일 재보궐선거에서 김대중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김대중은 정계 입문 7년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드디어 정치적으로 서광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며 국회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초선 의원은 등원 한번 하지 못하고 다시 무직이 되고 말았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3일 만에 자격을 상실했다. 나는 운명의 얄궂음을 통탄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2년이 흐른 1963년 김대중은 목포 선거에서 당선되며 재선으로 국회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64년 당시 야당인 자유민주당 김준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공화당의 치부를 폭로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한일기 본조약 협상 과정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들여와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죠. 이에 공화당은 김준현 의원 구속 동의안을 상정했고 이때 김대중은 김준현 의원의 체포 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서게 됩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언하며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김대중 의원은 5시간 19분 동안 원고 없이 한일협정의 잘못된 점, 김준현 의원 구속의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결국 구속 동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신변잡기식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논리를 갖추어서 긴 시간을 원고도 없이 즉석에서 일장 연설을 한 것으로 그야말로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죠. 김대중은 필리버스터 발언 이후부터 초선임에도 정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당내에서도 입지를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을 견제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심지어 김대중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할 때 인터폰을 통해 그의 발언을 듣고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강요를 불러들여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7년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기 전 박정희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선시켜야 한다. 여당 후보는 10명이나 20명은 떨어져도 상관없다. 김대중만은 절대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훗날 박정희 대통령은 고위 관계자에게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몇 사람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기를 원해서 특히 그 지역에 공화당 후보를 특별 지원하려고 합니다. 6대 국회 4년 동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면에서는 뒷거래다 뭐다 해서 제 실속을 차립니다. 그런데 표면에서는 저만이 애국자고 깨끗한 사람인 양 행세합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국민들한테 도리어 인기가 있고 표를 더 받습니다. 엄창록은 여당의 조직과 자금을 이기기 위해 뛰어난 전략을 펼친 선거판의 귀재였습니다. 엄창록이 출중한 전략을 10분 발휘한 선거는 1967년 목포에서 열린 제7대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을 눈엣 가시로 여겼고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후보로는 군인 출신으로 최신부 장관을 지낸 김병삼을 내세웁니다. 김병삼 후보는 진도 사람으로 진도에서 출마한다면 당선이 쉽게 될 수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김병삼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구를 목포로 옮기도록 합니다. 그러자 김병삼은 연고가 없다면 안색을 표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은 출마만 해라. 당선은 내가 시킨다. 이후 정부는 목포를 특별지역구로 지목하고 개발계획을 마구 쏟아내면서 지역 여론은 여당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목포로 내려와 여당 후보를 지원했고 심지어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강요들이 줄줄이 목포로 내려왔고 마치 청와대가 목포로 이사한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목표는 전국 131개 지역구 가운데 집중적인 시선을 받게 되었고 자연히 언론의 초점도 목포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당은 선거 전에서 돈을 마구 뿌렸는데 당시 목포에서는 막걸리로 바다를 이루고 국수로 다리를 놓았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이때 김대중의 비서로 현지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김옥두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인구 17만에 불과한 소도시에 공화당은 그때 돈으로 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을 뿌리고 다녔다. 우리 운동원들은 선거자금이 부족해서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김대중 지지를 호소했으나 밤에는 다닐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처럼 돈과 권력을 동원한 공화당에 맞서 엄창록이 선보인 선거 전략은 그야말로 기발했습니다. 오늘날 네거티브 선거전을 교과서화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화당원으로 위장하여 양담배를 꼬나 물고 거드름을 피우고 다니다가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권유하며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동네에서 제일 큰 식당을 빌리고 여당 후보 이름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당연히 여당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고 식당 안은 여당 후보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고무신이나 와이셔츠 등 금풍살포를 하는 여당에 맞서기 위해 당 선거원으로 위장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번지수가 잘못돼 다른 집에 보내야 한다며 줬던 선물을 회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본래 줬다가 뺏은 게 더 짜증나는 법으로 여당 후보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져만 갔죠. 또한 봉투에 담기에는 치사한 액수를 담아 여당에서 돌리는 돈이라고 뿌리기도 했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정선거가 횡행했던 당시에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계책이었죠. 그리고 당시 목포에서는 대통령이 집요하게 김대중을 낙선시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창록은 야당 운동원들을 노동자로 가장시키고 시민들과 어울리게 하면서 이런 말을 퍼뜨립니다. 김대중이 대통령감이니까 박정희가 미리 죽여버리려는 것이다. 이번에만 당선시키면 다음에는 대통령이 된다. 목포에서 대통령을 내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덕을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 전날 밤 여당의 돈봉투 살포를 막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공화당 운동원들은 사전에 집집마다 백묵으로 표시를 했는데 돈봉투를 넣을 집은 동그라미를, 유동표는 세모를, 표를 주지 않을 집은 X로 표시한 것이었죠. 이렇게 일일이 표시를 해놓았는데 엄창록은 선거운동원들을 시켜 그 뒤를 따라가며 표시를 반대로 바꿨다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 돈이 가니 혼란이 일어났고 투표 직전의 금품 살포 작전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선거에서 김대중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 선거일세를 하며 국무회의를 목포 현장에서 열고 중앙정보부가 맨 앞에서 지휘하고 막대한 돈이 뿌려진 유례없는 관건 선거를 이겨내고 얻은 승리였죠. 그러나 여당에서는 김대중 당시 의원을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죠. 김대중이 선거 운동한 것은 온통 마타도어 흑색 선전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잔꾀와 속임수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놓고 맨날 부정선거다라며 재선거하라는 소리를 앞장서서 합니다. 어느 선거나 어느 정도의 타락과 부정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 부정, 개표 부정은 없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967년 7대 총선에서 공화당은 신민당을 누르고 압승을 거뒀는데 전라남도의 19개 선거구 가운데 신민당은 단 2석만을 가져갔고 나머지 16석은 모두 공화당이었습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지역표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1970년 1월 신민당의 임시전당대회가 열리고 유진산 씨가 총재로 선출됩니다. 당시 유진산 총재는 사쿠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야당성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사쿠라의 뜻은 여당에 협조적으로 보이는 야당 인사에게 붙는 꼬리표였습니다. 이에 세간에서는 유진산 씨를 가리켜 낮에는 야당이고 밤에는 여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덕방 등 고스톱판에서 하트장에 사쿠라가 나오면 유진산 나왔다 하고 웃으며 떠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원내 총무 김영삼 의원은 40대 기수론을 주장하며 세대 교체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고 김대중과 이철승도 40대 기수론에 동조합니다. 당시 김영삼은 43세, 김대중은 46세, 이철승은 48세였습니다. 그러자 대권 도전의 뜻이 있었던 유진산 총재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상유치의 정치적 미성년자들이다. 하지만 그의 말에 동조하는 여론은 없었고 김대중 의원은 대통령 후보에 나설 것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러나 신민당 당내 경선에서는 김영삼의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김영삼은 일반적인 선거 전략에 따라 지구당 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 집중하며 세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원내 세력이 약했던 김대중의 경우에는 밑바닥 표인 대의원들을 훑는 저인망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 엄창록은 전국 조직을 총괄하며 이 작전을 지휘했는데 당시 엄창록의 선거 전략은 매우 기발했습니다. 그의 계책은 두더지 작전이라고 불렸는데 먼저 선거 조직원들이 제대로 활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본래 대의원이 5명 뿐인데도 가공의 대의원을 집어넣어 6명으로 명단을 만든 뒤 이를 조직원에게 넘겨줍니다. 사후 보고 과정에서 가공인물 1명을 찾아낸 조직원은 제대로 활동한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죠. 엄창록은 조직의 대가로도 불렸는데 그의 조직 편성법은 이른바 135 조직입니다. 1명이 3명을 만들고 3명이 5명을 만드는 조직원 확대 작업입니다. 그리고 조직 측이 대의원을 접촉한 뒤에는 심사반을 투입해 대의원에게 조직 측의 활동 내역을 점검토록 합니다. 불성실하다고 평가된 이는 활동비를 줄이거나 교체하는 등 철저히 관리했죠. 충북 조직 측이었던 김성식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청주에 사는 대의원을 만나러 가는데 일부러 우산을 안 쓰고 비를 쫄딱 맞고 갔다. 그랬더니 내 정성에 감동해 우산까지 주면서 돕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엄창록은 조직요원들을 지역에 파견할 때 절대 연고지에 보내지를 않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이미 내 사람이므로 그 지역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에 따라 고향이 전남인 하나갑은 경남을, 고향이 충남인 김성식은 충북을, 그리고 고향이 전남인 김장고는 충남을 맡게 되었죠. 그렇게 1970년 9월 29일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 무효 82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자 2차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김대중은 김영삼을 제치기 위해 이철승과 손잡고 대연적극을 시도합니다. 당시 김대중 측은 이철승 측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전라북도고 나는 전라남도다. 같은 전라도 출신끼리 힘을 합치자.
나를 지지해준다면 당 총재 자리를 약속해주겠다. 이러한 정치적 거래를 주도한 인물은 엄창록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권노갑은 김상현의 아이디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투표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렇게 1971년 7대 대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의원이 맞붙게 됩니다. 엄창록의 활약을 예의주시해온 박정희 정권은 선거판의 여우생포 작전을 전개합니다. 1971년 1월 27일 발생한 DJ 자택 폭발물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보부는 DJ의 비서들을 연행합니다. 이때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엄창록은 집요한 협박과 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 부장은 엄창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오야붕을 모시는데 나는 나를 인정하는 지도자를 갖고 있고 당신은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일을 하자. 이후 정보부에서 돌아온 엄창록은 종적을 감췄고 정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김대중의 수행비서였던 권노갑은 이렇게 말하며 엄창록을 비난했습니다. 엄창록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국구 의원 자리와 비서실장을 요구했어요. 이쪽에서 거절을 하니까 넘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김대중 캠프에서 이탈한 엄창록은 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대로 김대중 후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당시 엄창록은 이후락 중정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대중에게 승리하려면 지역감정을 자극하라. 실제 한국 정치에 있어 지역감정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영남 지역에 대대적인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호남인이여 단결하라, 영남에 뺏긴 대통령 자리를 호남인이 찾아오자 등의 지역 감정을 담은 전단지가 호남향후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흑색 선전이 영남 지역에서 나돌기도 했죠. 이에 자극받은 영남 표심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몰리게 됩니다. 정치 연구자들은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지역 감정이 엄창록의 작품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DJ 진영에서 굳이 영남 유권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자충수를 둘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결국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00만 표 차이로 김대중을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영남에서 박정희는 김대중보다 170만 표를 더 받았고 반면 김대중은 호남에서 박정희보다 약 70만 표가 앞섰습니다. 이때 처음 동원된 반호남 지역 주의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13대 대선, 1990년 3당 합당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아직도 선거철이면 영남과 호남은 완전히 분리되어 도덕성과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엄창록은 대선이 끝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나타났지만 자신이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을 끝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 안기부는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엄창록을 찾아가 자문을 구합니다. 이때 엄창록은 이렇게 말하며 노태우의 당선을 예견합니다. 이미 김대중과 김영삼 다 나오기로 했으면 끝난 것 아닌가. 그들이 단일화를 못하니 나는 개입할 필요도 없다.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이처럼 엄창록은 김대중 대통령과 악연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은 아직도 엄창록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갑은 김대중과 엄창록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엄창록은 김대중 대통령이 강원도 인제에서 출마했을 때 약방을 하고 있었고 머리가 뛰어나다는 주변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조직을 맡게 되었어요. 김대중이 나중에 민중당 정책위회장을 할 때에는 전체 당원에게 조직 교육을 시켰습니다. 7대 총선에서는 목포에 투입할 비선 조직을 서울로 불러 20여일간 여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투입했습니다. 이처럼 엄창록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어 엄청 중요한 존재였죠. 서호석은 엄창록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엄창록은 6대부터 7대 총선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생활이 무척이나 성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제에서 한학재상을 했는데 사업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병약했고 한쪽 폐가 없었어요. 서호석 의원의 증언처럼 엄창록은 평소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결국 1988년 호흡기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변성현 감독의 킹메이커가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김대중과 그의 선거 참모였던 엄창록의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로 김은범과 서창대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 등장합니다. 킹메이커에선 서창대가 김은범 캠프에서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선거인
1967년 총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엄창록이 세상을 떠난 10년 뒤인 1997년 대선에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엄창록이 짜놓은 영호남 지역구도를 DJP 연합으로 깨는 데 성공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엄창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판세를 정확히 읽고 대중 심리를 꿰뚫는 능력을 지녔다. 무엇보다 조직에 명수였다. 만약 엄창록이 계속 진영에 남아 있었다면 향후 선거 양상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